박준금 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2010년이었죠. 드라마 시크릿 가든 때 진짜 인기가 대단했어요. 현빈 엄마. 네. 진짜 현빈 엄마 하면은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하지원 씨가 여기서 극중 스턴트 우먼이었잖아요. 일반적인 드라마에서는 물을 뿌리면 맞아요. 근데 하지원 씨는 피해요,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없어하면서 하지원 씨가 처음부터 다시 맞겠다고 물컵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박준금 씨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벌가 사모님하고는 좀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는 현빈을 치면은 포털 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현빈 엄마 박준금이야. 그럼 그 시기에 정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름이 문분홍 여사였잖아요. 맞아요. 예, 핑크 귀여우셨어요. 그래서 현빈 씨하고 하지원 씨 떼어 놀려는 그 어떤 악독한 면도 있지만 허당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까칠하기도 하고 거기다 그 패션 생각해 보시면 대단했죠. 그 웬만한 그 재벌 사모님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독특한 패션을 선보였는데 실제로 이때 뭐 코트 중에 1억 코트, 1억 코트가 있었고 정말 이건 어떻게 엄두낼 수 없는 소품들이 많았는데 이 시크릿 가든에서 문분홍 잘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사모님 역할도 많이 들어왔지만 동시에 같이 많이 들어온 게 협찬들. 박준금이 하면 팔린다. 아니 근데 절친이시잖아요. 네, 그럼 저는 시크릿 가든의 캐스팅 비화가 있다면서요? 시크릿 가든 끝나고 한번 일산에 와갖고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워낙 친하니까는 야, 너 너무 부럽다. 우리 같은 연기자끼리는 부럽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근데 어떻게 김은숙 작가한테 픽업이 된 거야? 니네 기획사 회사에서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회사에서 해준 게 아니고 그 전에 걔가 일일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 SBS에서. 근데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같은 화장실에서 안에 누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김은숙 작가인지 몰랐던 거죠, 박준금 씨는. 근데 와서 같이 손을 찢으면서 누가 여자가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 쳐다보나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박준금 씨를 처음 화장실에서 봤을 때 다음에 내가 쓸 작품에 요런 모습이구나 해갖고 바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화장실에서. 시간도 잘 맞춰서 타임 맞춰갖고 가야 되겠네. 누가 들어가나를? 씻다 보니까 이런 공중 화장실을 쓸 사람이 아닌데라고 이렇게 눈에 보인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의외인 게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사모님으로 봤다면 평소에 스타일링도 굉장히 사모님처럼 하고 가신다는. 네,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옷도 잘 입고 잘 어울리고 어울리진 않는다, 솔직히. 아니야, 그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워낙에 공주로 자랐더라고요. 공주로 춘천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대. 근데 혼자 몸으로 정말 쓸 데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거야, 뭐가. 그러니까 말씀 부럽네요. 듣자 하니까 워낙에 사모님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상속녀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사모님이 잘 어울렸던 게 말하자면 모태 사모님, 상속녀였던 거예요. 1970년대 아버님이 철강업, 군납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춘천에서 누구네 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뭐 양옥집에 집에 피아노 있고 자가용 있고 막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잖아요. 네, 그런 집 딸내미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또 80년대에 이미 자식들 3명한테 똑같이 재산을 미리 나눠주셨는데 박준금 씨 몫으로 온 게 압구정 아파트, 춘천의 건물, 대부도의 땅 이거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박준금 씨가 그런 상속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연기를 안 해도 저절로 사모님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 그럼 뭐 실제 성격도 친하시니까 이렇게 뭐 정말 그 시크릿 가든의 그 현빈 엄마처럼 까칠하고 좀 그런 편입니까? 전 처음에 한 20년 전에 박준금 씨를 처음 봤어요. 네. 그 전에는 같이 뭐 연기 생활을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만 박준금 옛날 연기자다 하는데 딱 얼굴을 봤는데 진짜 그 사모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옷도 진짜 이렇게 풍선 옷 입고. 그래서 무서워갖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이도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보다 어린지 많은지도 상관도 없었고. 그러더니 그 여자도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둘이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친해지는데 지는 나 무서워서 말 못했고 나도 서로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가 보니까는 둘 다 허당이야. 아무것도 아니까 그다음부터 친해져가지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매일 만나다시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전혀 틀려요. 공주가 아니세요? 공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털털하고 옷만 공주로 입어요. 저는 옷만 공주야. 정말 지금 여진 씨 얘기한 것처럼 뭐랄까 털털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분장실에서 이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좀 녹화 늦어지고 하면 족발 같은 걸 막 시켜요. 막 족발에 막 떡볶이에 막 하면 거기에서 그냥 그 얘가 좀 화통한 것도 있어요. 돈을 미리 내버렸어. 내일 틈이 없이 누가 냈어? 중국이. 잘 먹는데? 잘 먹을게. 그러고도 근데 저 족발에다가 어떨 때는 거기에 이것도 살짝 곁들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편하게 그래서 드라마에 보여지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거에서 까칠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쥐가 마음에 들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잘 쏘신다고. 네.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워낙 화통하게 후배들 걷어먹이니까는 일단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 화끈함이 이분은 어찌 보면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보다 인생을 좀 드라마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신인 때는 술 한잔 따라보라는 감독의 뺨을 오에 붙여가지고 신인 때요? 6개월 방송 정지. 이게 드라마면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방송사 사겠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현실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인 거죠. 이야, 신인 때 그러기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신인이 아니어도 힘들어요. 언제나 힘들어요. 굉장히 당당한 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데뷔는 어떻게 하셨나요? 1982년 드라마 순애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내력이 있는데 그때가 원미경 씨가 최고로 잘 나갈 때예요. 근데 무슨 스캔들이 났죠, 왜 수근수근 하던 거. 그것 때문에 하차를 하게 돼서 급히 이제 구하게 된 건데 그때 이게 KBS 드라마입니다. 원미경 씨 하차시키고 갑자기 박중금 씨를 이제 했는데 그게 보니까 박중금 씨가 그 유명한 국풍 80 출신이에요. 거기 각 대학의 별 사람들 다 나왔거든요. 이때 준금 씨가 경희대 무용과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비춰진 인상이 있어갖고 PD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간단한 테스트 후에 주연을 바로 맡겨버린 거예요. 아주 모험이죠. 내가 드라마에. 그 드라마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 증인을 서볼게. 냉정한 증인. 냉정하게. 기억나세요? 왜냐면 그러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나는 왜냐면 그 드라마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원미경 스캔들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야.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옛날에 안 된다고 드라마에서 막 얘 빼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에서부터 쭉쭉쭉 내려. 그러면 나가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빼버리라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다 없애지는 못하고 원미경이만 싹 이렇게 주인공만 싹 뽑아내고 걔가 쏙 들어온 거야. 쉽지 않은데.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동일력으로. 똑같은 역할로.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로 그대로 들어온 거야. 보통 얘가 유학 가고 뭐 이웃집에 이사하고 뭐 이런 거라도 내가 있어야 이제 되는데. 오늘 그냥 엄마 뭐 그랬어 하고 딱 갔는데 그다음에 딱 들어와서 밥 먹었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일단 원미경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원미경이라는 대스타,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스타가 빠진 자리에 그만큼 비슷한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들어갈까요? 누가 봐도 대타인데. 게다가 누가 들어가도 더 잘한다는 소리 못하고 원미경 씨 팬들한테는 욕만 먹거든요. 불리한 자리죠. 결국은 뭐냐. 그리고 지금이야 별로 없는데 사실 이 시기에만 하더라도 공채 탤런트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신인들한테도 괜찮으면은 주연 자리도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박중금 씨한테는 이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신인을 키운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연기력 논란이 있었지만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작품 이후에 박중금 씨는 여러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기회를 또 얻으니까 이 당시에 욕먹은 거 정도는 감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안 그래도 그걸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야, 니네 집 잘 사니까 혹시 낙하산 아니냐? 어? 좀 여러 백도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절대 아니래요, 본인이. 진짜 길거리 캐스팅 마냥 그런 식으로 자기가 캐스팅, 자기도 왜 그 자리에 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데렐라라니까.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신 건데 배우로 데뷔했을 때 당시에 모습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까 낮에 옆집에 잠깐 갔었는데 나 여보 소리 안 하면 밥 안 먹을 거야. 여보 아유
아유, 참 뭐 풋풋하고 애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저랬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박중금 씨의 과거에 또 남모를 아픔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싱글 박중금의 쓰라린 과거, 사랑을 쫓다 멀어진 배우의 꿈. 배우한테 쓰라린 일이라고 하는 건 뭐 TV에 출연을 못하는 거죠. 박중금 씨도 사실 결혼과 관련해서 이걸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87년도에 드라마 3호곡으로 한창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과거부터 사귀어왔던 대학원생하고 결혼설이 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2년 뒤에 이제 파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이 일로 TV 출연이 중단되게 되고, 근데 참 이분이 독특한 분인 게, 그러면 보통 절로 들어가가 집에 치과하잖아요. 이분은 미국, 일본, 홍콩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한 2년 하고 91년도에 한 신문 기사가 나요. 그러니까 박중금 이제 돌아온다. 근데 이제 드라마 제목은 내 마음은 호수고, 그 내 마음은 호수에서 맡은 역할이 부인인데, 유부녀인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는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 남편이 김주승 씨, 당시에 굉장히 잘생긴 역할이어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박중금 씨가 맡았던 배역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중금 씨가 내가 해외 각지 보면서 여행하면서 많이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은 머리로 연기했다면 이제부터 가슴으로 연기하겠다. 어떤 주어진 배역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혀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야심찬 포부와는 달리 별로 빛을 보지 못한 편인데요. 그 당시 사실 파혼만 해도 엄청나게 이미지에 타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대중이 그렇게 크게 환호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게 본인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는지 엄청난 라이징 스타에서 결국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작품 활동도 뜸해졌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결혼 발표하시면서 연예계를 떠나셨죠. 네, 결혼 발표를 이제 94년도에 사업가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연예계 배우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떠나게 된 게 박중금 씨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동안 사실 난 배우로서 누릴 만큼 누렸다. 뭐 떠날 때도 됐다. 이렇게 쿨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내심으로는 젊었을 때처럼 주연이 주어지지 않고 젊은 그 여배우들 치고 올라오는 그 배우들한테 자꾸 이제 주연 자리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을 딱 한 번 했답니다. 내가 이걸 견디고 계속해서 여기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떠나자. 왜냐하면 누릴 만큼 누렸다. 더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박중금 씨가 또 술을 못 마셔요. 그리고 또 연예인 생활 그때 당시에서는 아무래도 그 윗사람들하고 같이 술자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딪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긴 하더라도 또 먹고 살만하고 이제 일단 미련 없이 연예계 버려야 되겠다고 또 들어앉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불합리하긴 하지만 결혼 생활과 연애 생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 건데,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지 않을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굉장히 인상이 잘생겼다. 저분 참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겠구나. 되게 잘 나갔었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문으로 언뜻 들으니까는 그 박중금 씨가 결혼할 때도 그 주위에서 야, 남자 돈 많지, 잘생겼지, 물론 하나금은 한번 재혼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뭐 재혼을 하더라도 좀 남자가 안정되고 이왕이면 잘생기고 그런 사람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게 다 맞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보다 사랑을 선택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한 상태였던 건데, 이 두 분의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화려한 싱글 박중금의 쓰라린 과거, 상처만 남긴 12번의 시험관 시술. 30대 중반부터 한 7, 8년 동안 12차례를 했으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있거든요. 잘 안 생겨서 시험관 시술하는데 정말 특히 여성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너무 금슬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생길까? 제일 미치겠는 게 뭐냐면 차라리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를 고치기라도 하는데 둘 다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생겨요. 그러면은 더 힘들겠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두 사람이
느꼈을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든지 처음이 참 상처를 많이 주는데 처음 시험관 아기를 실패하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결국 안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의 바람은 딸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정말 잘 기를 건데 근데 그 소원을 결국 못 이룬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도 힘든 건데 12번을 내리하셨으니까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근데 몸도 힘들었겠지만 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이 인공수정 이런 걸 이제 한 번에 출산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 여자가 더 힘들다는 게 난자 채취해야죠. 또 인공수정 되면 착상시켜야죠. 이게 굉장히 힘이 든데 박준금 씨 그 여린 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족들한테 병원 갈 때마다 알리면 다 신경 쓰고 속상해할까 봐 알리지도 않고 이제 혼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난자 채취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사실은 이게 난자 채취할 때 이게 통증이 심해서 마취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 마취 풀리면 어지럽고 사실 혼자 못 걷기 때문에 누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혼자 비틀비틀 나오는데 병원 문 앞에 동생이 와 있더래요. 그때 오히려 본인의 몸뿐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고통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기가 없으면은 보통 야 니네 돈도 많은데 입양은 어떠냐. 근데 이제 본인이 입양을 해서 자기가 키울 본인의 자신이 없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본다고 하는 게 이제 계속 그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다가 나이가 이제 40 넘고 하니까는 본인도 이제 스스로 좀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부부가 사랑을 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한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박준금 씨에게 상처를 준 마지막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싱글 박준금의 쓰라린 과거,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이혼의 아픔. 박준금 씨 커플도 결국은 사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그래요. 남편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다만 이제 세간의 시선이 아이가 안 생겨서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혼하기 3, 4년 전에 이미 아이는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요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 동안의 슬픔은요. 그 신은숙 변호사가 왜 몇 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혼 스트레스라는 거는 사람이 그 생사를 오갈 때와 같은 고통을 준다고. 박준금 씨도 짐 싸서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14층 아파트였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막 느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마음고생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누가 더 쉬운 이혼이고 누구에게 더 어려운 이혼이고 이런 기준은 사실 없어요. 다 똑같이 상처인데 다만 이제 뒤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혼하자. 먼저 제기하는 쪽보단 그 얘기를 이혼하자는 얘기를 듣는 쪽이 상처가 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쪽은 소송에서도 그래요. 원고보단 피고가 굉장히 억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제안을 받았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너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미 남자가 마음이 떠나서 여자한테 이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당했다. 이런 기분 때문에 상처가 더 깊고 아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유증을 앓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네, 사랑 때문에 일도 포기하고 지내셨는데 이혼을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혼 이후에 본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는데 사실 그 이후에 오히려 좀 무명 생활을 좀 길게 겪으셔야 했다면서요? 2006년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이제 드라마로 캐스팅이 되셨는데 저희 이제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대본 연습을 하는데 뭐 워낙 베테랑 선배님들이시지만은 대본 연습할 때 긴장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연기 잘하는 사람들도 난 특히 리딩하는 게 되게 약해하는 배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날 또 김수현 선생님한테 걸린 거죠. 또 김수현 선생님. 아, 작가가 김수현 작가. 네네네, 사랑과 야망이니까.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보신다고. 그렇죠. 이제 호되게 이제 혼을 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PD 선생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동료 후배들. 배우, 선후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이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근데 며칠 후에 그 제작 발표회가 있었었는데 이때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다 뭐 어떤 뭐 배우님 뭐 질문하고 하는데 유독 이분께만 이제 질문이 없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이고야. 대본을 갖다 이제 가서 뭐 좀 질문도 받고 답변하러 갔는데 그냥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그때 이제 오기가 많이 생기시고 또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는 얘기를
인터뷰 때 하셨던 것 같아요. 복귀 후에도 한동안은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셨다면서요? 한 토크쇼에 나갔었는데 여기서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유인즉슨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혼했다는 사실이 사업을 하는 남편에게 너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피해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혼 후에도 한 6, 7개월 정도는 한 집에서 사셨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혼을 했을 때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고 혹시 재결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순간만큼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건데 이 모든 걸 결국은 2007년에 모두 밝히고서는 이혼 사실이 공포가 된 거죠. 이렇게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론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게 뭔가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왜 말 안 했냐고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뭔가 먼저 내가 이런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게 되면은 야, 네가 무슨 대스타가 있는데 굳이 네가 그런 얘기를 왜 했어? 물어봤어? 무슨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또 박주근 선배 같은 경우도 뭐 12년 만에 이제 또 컴백하고 그러시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었겠죠. 그 부분이. 지금도 참 아름다우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어때요? 요즘은 연애 안 하세요? 박준금이 누굴 좋아하냐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면요. 개그맨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예능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프로를 볼 때 혹시 설마 이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본인도 항상 우리끼리 있으면 언니 난 이상하게 개그맨만 보면 이렇게 남자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자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평생 그럴 것 같대요. 그래서 야 개그맨들이 또 은근히 또 집안에서 재미없을 수 있어. 집에 가면 말 안 해.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재미없어. 네. 근데 개그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유재석 그 말고도 서경석. 그 사람이 똑똑하고 개그맨인데 저 사람 아는 사람 없나? 주위에 막 소개받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작품 활동 쪽으로 얘기해군요. 네, 지금 이제 최강희 권상우 주연의 그 추리하는 수사극 그 드라마가 2편이 제작이 될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최강희 씨의 시어머니로 다시 한번 또 시청자 찾아뵐 것 같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특이한 맞아.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박준금 씨만이 할 수 있는 맛있는 시어머니 같아요.